지난달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38.5%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국내 카드 승인액이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평균 5.86% 오를 전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38.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수 비중은 올 2월 33%까지 올랐다가 5월에 29%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2.4%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기 시작해 꾸준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30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로 58.7%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강서구와 동대문구, 강북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0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내수기여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코세페 성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내 카드 승인액은 작년 대비 6.3%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코세페는 작년보다 2배 넘는 회사가 참여했고 그 결과 자동차, 전자제품,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매출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특히 패션업계 할인 행사인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2는 상반기에 열린 시즌1보다 4배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향후 중복 노선 통폐합 대신 시간대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화물 사업 강화와 노선 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 제2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안팎에서 제기된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창사 51년이 됐는데 그동안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의 인력 감축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 사장은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에 넣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통폐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새로 목적지를 추가한다든지 기재 사이즈를 서로 재조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있는 공급 규모와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들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실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실사단 파견 후 중복 노선 조정과 인력 재배치, 사명 변경 등을 진행합니다. 우 사장은 기업 결합 심사 등의 작업을 거쳐 인수 완료까지 최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종 합병 이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별도 기업으로 독자 운영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엔진이나 이런 정비 능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엔진 수리, 운항훈련센터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 앞으로 그게 시간이 3년, 5년 지나간다 그러면 그런 효율성이 원가를 이렇게 인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직원들도 많은 그 혜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기준 양사를 합쳐도 시장 점유율은 40%에 불과하다며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39% 오른 2,553.5포인트에 코스닥도 3.7% 상승률을 기록하며 870.1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12거래일 연속 매수하던 외국인이 지난 수요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지난 17일 장중 6만 7천 원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미국 내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다시 넘어섰다는 소식과 국내 일 3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우려가 크지만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또 노령층을 포함한 모든 성인 사이에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왔다는 임상 2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백신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내년 평균 5.86%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조회 대상 지역 9곳의 내년 오피스텔 기준 시가 평균 상승률은 4%입니다. 9개 지역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 시가 상승률은 평균 2.89%고 서울로 지역을 한정한다면 3.77%가 오릅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2021년 기준 시가안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12월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작년부터 계속해서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떨어지는 상황이겠죠.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니까 사모펀드 시장 내 개인 투자자 비중이 3%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전체 참여자의 4%대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들을 살펴본다면 문제는 사모펀드 자체가 아니라 일부 운용사 또 일부 판매사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또 대표 한 분을 모셔봤거든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타 방송에서도 종종 이제 얼굴을 뵀던 분인데 네. 이렇게까지 또 먼 길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럼 자주 나오셔야 돼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듣고 먼저 출발하도록 하죠. 네, 저희 회사는 상장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회사고요. 예. 2015년에 이제 등록을 해서 현재 5년 차가 되는 회사입니다. 주로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좀 고수익을 노리는 고객분들을 거액, 소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금 계속해서 5년이 좀 넘었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력을 저희가 미리 좀 보니까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을 한 시점이 눈에 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자, 지난 8월에 등록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시기가 참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네. 디스커버리 펀드 얘기가 한창 나올 때였는데 이때 마침 사모 운용사로 발을 내딛게 된 그런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등록을 그때 한 게 아니고 예. 저희는 신청을 이미 2019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네. 거고요. 근데 예. 이제 감독 당국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좀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시간이 좀 지연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사모펀드를 언제 등록하느냐 네. 또는 어떤 사모펀드가 사고가 났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 사모펀드를 등록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고객분들께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기와 관계없이 등록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필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때였던 것이고 그때가 이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등록을 하게 된 시점이 네. 하필 또 그때였다. 거의 이렇게 정리가 1년 되는 걸렸으니까요. 이게 원래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보통은 3, 4개월이 정설이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좀 많이 더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좀 까다롭게 심사를 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5명의 운용력이 조금 전에도 뭐 직접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10개 이하의 종목에 집중적 투자를 한다라고 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분산 투자이긴 하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들거나 제가 듣기만 해도 10개도 종목이 적은 편인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학적으로도 10개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분산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미만만 아니면 괜찮은 거고요. 종목의 개수가 많으면 한 사람당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리서치의 깊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네네. 저희는 어떤 변동성보다는 이 회사가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느냐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종목 수를 줄이고 리서치의 깊이를 높여서 한 종목이라도 저희가 잃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분산 투자라기보다는 분산을 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정해서 그리고 운용력이 5명이면 궁금한 게 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희 같이 중소형 운용사에서는 평균적으로 10명 이내이고요. 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5명이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종목에 접하는 것보다는 한 10개 종목에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소규모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이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를 이제 신청을 하셨으니까 운용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도 좀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은 사모펀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모펀드가 됐다고 해서 어떤 운용 철학이라든지 운용 프로세스가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특히나 바뀌면 안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켰다고 해보죠. 그럼 내가 그 물건이 어떤 게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박스가 작은 게 오든 큰 게 오든 갈색 박스가 오든 회색 박스가 오든 사실은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사모펀드면 사모펀드, 공모펀드, 자문형 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박스 또는 껍데기인 건데 그 내용물을 보지 않고 그 박스와 겉모습이 다르다 해서 사실은 투자가 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고 그 내용물이 계속해서 바뀌는 회사는 실제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해온 투자 방식을 사모펀드라는 그릇에만 바꿔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쇼핑백이 A산지 B산지 C산지는 상관이 없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내가 원하는 사과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달콤한 사과인지 네. 신선한지 이것만이 중요하고 우리는 신선한 사과를 끝까지 들고 가 자신이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사모펀드도 그렇고 특히나 사모펀드에서 레버리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레버리지 얘기 나오면 최근에는 이제 뭐 부동산 레버리지도 있었고 소위 말해 지렛대 효과인데 그래도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나 레버리지 위험한 거 아니야? 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위험이라고 하는 걸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위험을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원금 대비 총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점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썼을 때 문제 또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제가 그 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과도한 확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저희가 이제 거액 자산가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은 착한 빚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빚을 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분의 신용을 증명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증권사의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짧은 만기 또는 위험한 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만 않으면 결과적으로 차후에 실제 실현 손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레버리지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는 뭐 2라고 하면 네. 근데 이제 5를 쓰겠다라고 욕심만 안 낸다면 네. 이 내에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 네. 부분을 또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2의 만기가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또는 만기가 없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빌릴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만기가 생각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줄여서 확실하다 하는 부분만은 이제 레버리지를 써도 저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회사는 이미 2017년부터 4년간 레버리지를 써왔고요. 어느 정도의 안전적인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그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고 위험한 요소는 별로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사모펀드 얘기잖아요. 저희가 오늘 주는. 사모펀드는 레버리지가 높을 것이야, 위험할 것이야, 만기는 짧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오해인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예. 하지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49인을 모집해서 모아서 운영한다라는 것이지 모아서 운영한 다음에 무조건 빚을 내야 돼. 또는 무조건 TRS를 쓸 거야. 무조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의 흐름 때문에 오해를 갖게 되신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기관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기관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자 의식이 있고 공부하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게 1억이냐 3억이냐 규제를 누구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건 간에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한테는 판매사 입장에서도 예. 운용사 입장에서도 정말 잘 설명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의 자산 규모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옳은 건지를 파악해서 파는 그런 투자 문화 정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좀 어두운 얘기였잖아요.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뭐 그런 얘기였으니까 마지막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은 연말 연초에 뭐 책 낸다고 얘기를 저희가 네. 얼핏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제는 못 들었고요. 네. 간략하게 한마디 듣고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기존에 책을 2권 이미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 말하자면 저 스스로를 정리하는 책이라고 보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좀 어려웠던 거죠. 예. 근데 우리 회사의 설립 이념이 뭐냐 하면 올바른 투자의 가치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많은 분들에게 알린다인데 그 올바른 투자의 가치라고 하는 게 꼭 우리한테 돈을 맡겨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쉬운 투자 또는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쉽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주린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주식 어린이. 공부를 거의 안 해봤지만 나는 의지는 있어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집필 중에 있고요. 이번 달까지 탈고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내지 2월경에는 출간할 계획입니다. 예. 책 나오면 기회 되면은 저희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께는 항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 주고 살게요. 예. 사인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한번 책 나온 뒤에 뭐 모시든지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종종 나올 때마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김포와 부산, 해운대 등에서 지난달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055건으로 전달보다 50.5%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나타납니다. 외지인 비중은 전달보다 증가한 겁니다. 전세난에 지친 서울 임차인과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를 노린 갭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외진 매매 비중은 18.5%로 집계돼 전달보다 2.8%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영구도 13.8%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내 5G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2배가량 커질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는 오늘 올 3분기까지 판매된 5G 스마트폰 대수가 작년 총 판매량 규모와 비슷하다며 4분기 판매량이 더해진다면 총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내년엔 국내 5G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대비 56%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활동의 많은 영역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산업 보안의 문제가 커지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이 관련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 보안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약 4.3%에 불과했던 재택근무는 점차 확산돼 88.4%까지 증가하는 등 우리 생활 속의 필수가 됐습니다. 원격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업무를 가능하게 해줬지만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핵심 기술 등 보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산자부와 국정원은 2020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언택트 시대 기업보안 체계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정보 중요도에 크게 상관없이 무조건 막는 보안이었다면 재택근무에서는 외부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도 차등화시켜서 적용하는 게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활동 외에도 보안 사고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대응까지도 강화해야 된다. 보안 문제를 기업 문제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업이 보호 조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는 만큼 개개인의 책임성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전문성을 가진 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관 143곳 중 보안 전담 임원을 보유한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 해외 법적 소송 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배포하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경제TV를 통해 온라인과 방송으로 개최됐으며 국내 산학보안 전문가와 500명의 화상 참여자, 유튜브 등 온라인 시청자 2,000명 이상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 제10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 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한몫을 했죠.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만든 창업지원센터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언택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꽃피우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정훈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스마트 자전거 버치바이크입니다. 겉보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자전거 같지만 최신 IT 기술이 접목돼 세계 유명 자전거 코스를 안방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GPS 기술을 이용한 지형 정보를 통해 달리는 속도에 따라 화면 재생 속도가 달라지고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을 지날 경우 페달의 강도도 조절됩니다. 운동 패턴, 심박수 변화 등도 기록돼 레벨업을 하며 체력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와 온라인으로 실시간 경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론칭한 이 자전거는 코로나19로 실내 운동이나 홈 엔터테인먼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금까지 생산한 물량이 모두 완판됐습니다. 개발기업 컨시더씨는 올해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의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파트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한 코어디네이트는 고화질의 360도 영상을 끊김없이 제공하는 특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왼쪽 화면은 기존의 360도 영상 서비스, 오른쪽은 코어디네이트에서 제공하는 360도 영상입니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만 전송 용량이 발생해 끊김없이 화면을 전환하며 360도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화면 속에 많은 인물이 있어도 사용자가 보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며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회를 잃어가는 아이돌 그룹 공연이나 팬미팅 등을 온라인으로 옮겨올 수 있는 최적화된 기술인 셈입니다. 코어디네이트는 이 기술을 판교 경기문화 창조허브의 컨설팅을 통해 공연 중심의 360도 멀티 영상 스트리밍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어디네이트는 수요자 중심의 360도 멀티뷰를 즐기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코어디네이트는 올해 연말 대형 기획사와 함께 아이돌 팬미팅 등을 360도 영상으로 제공하는 베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를 민간과 함께 풀어가자는 건데요.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갈 예정인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도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각종 도시 문제를 풀기 위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새 도시를 짓는 겁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 LH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변창흠 LH 사장은 종합적인 구상이나 전략 없이 스마트시티에 뛰어드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행력이나 사업성, 수익성은 뒤로 한 채 막연한 미래 구상을 열거한 것은 아닌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완성도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철모 화성시장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불과 14년 전에 32만이던 인구는 지금 90만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거를 도시민들과 함께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스마트 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성시는 동탄 이신도시에 시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모아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마트 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도시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는 플랫폼 콤파스 사례전시 등의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학회와 협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번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